옛날보다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가 적어도 내가 고정비를 줄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이 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저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사인이 이루어지면 아마 3, 4 다 그냥 연말이 되었을 때는 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수준으로, 이 영업 일수 자체가 모자란 것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튀기는 조금 어려운 분기다. 이제 올해 장사를 좀 마무리를 지으면서 내년에 대한 계획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그런 좀 조용한 연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난 10년간 이 조선업 자체가 많이 다운사이징이 됐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거기에는 뭐 세계 경기가 그만큼 물동량이라든가 배가 필요 없었던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뭐 어떻게? 저희가 그 글로벌 조선 업체들이 배를 만들어서 이제 찍어냈던 그 양을 보면 한 2012년까지 만들어서 내놨던 양 대비 13년에 뚝 떨어집니다. 거의 한꺼번에 한 30-40%가 이렇게 쭉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때 1년 사이에 분명히 조선업체들이 생산 능력이 그렇게 줄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줄어드는 양으로 거의 10년을 보낸 거예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배에 대한 수요를 캐파가 맞추느라고 저희가 10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용이 이루어져 있고 시설 투자가 많이 된 것을 가지고 계속 가동률이 70%, 60%밖에 안 되는 상황을 10년을 보내다 보니 그 사이에 저희도 고정비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뭐 고용 인원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그렇죠. 폐업을 하는 업체도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옛날보다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가 적어도 내가 고정비를 줄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이 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저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너무 시장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시장의 공급 자체가 그거를 따라가는 속도가 늦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안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네.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뭔가 시그널이 있잖아요. 그게 아마 수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선 쪽에서는. 수주로 치면 지금 저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주가 만약에 다 나왔다. 이제 시장에서 모든 선종들이 다 옛날보다 훨씬 더 뛰어넘게 많이 수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주가 뭘 더 기대할 수 있지? 근데 2021년과 22년, 23년까지도 저희가 그냥 LNG나 컨테이너 선박에 상당히 국한된 발주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 전 세계 6만 척 정도의 상선 중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만 척도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선종들의 교체까지 나오는 그 순간이 되면 저희가 수주가 이제 나올 게 다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지금 미리 이렇게 기대치를 좀 벗어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아직 비싸게 받은 걸 가지고 실적 좋아지는 것도 제대로 본 적도 없잖아요. 지금 이제 그냥 흑자 전환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조선업체들이 저희 배 지어서 돈 벌었습니다라고 얘기하긴 상당히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시장에 보여줄 때, 그때가 이제 좀 정점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떠나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인터뷰할 때도 그런 말씀하셨었죠. 이 조선 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은 친환경 선박, LNG라든가 이런 걸로 전부 그 바꾸는 거. 네. 지정된 시한까지 바꿔야 되는 교체 수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자동차 쪽에서도 뭐 좀 이렇게 연장하는, 그 유럽에서 그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내연기관에 대해서도 좀 연장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 에너지난 때문에. 조선 쪽에서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약간 퇴보되는 거는 없나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저희가 그 회사기구에서 하려고 했었던 환경 규제가 딜레이가 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저희가 그 배에서 화물을 빼면 배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자리를 물로 채웁니다. 그걸 선박 평형수라고 하는데, 그 선박 평형수를 배에다가 넣었다가 다른 해역에 가서 배출을 하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미생물을 다 죽여서 배출을 하는, 그래서 평형수 관련된 거를 이제 배출을 하기 전에
그 미생물을 죽이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이제 그 규제가 원래 전체 있는 기존 선박에까지 적용이 되는 게 2017년이었었는데 그때 규제가 적용이 안 되고 한 2년 정도 뒤로 딜레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IMO 2020 뭐 황산화물 저감 규제하고 이번에 이제 탄소 저감 규제가 적용이 될 때도 그때 사례가 있는데 안 일어날 거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그게 이제 그래도 경제 논리상 이 실행을 하려고 하는 그 주체자들이 돈이 많으면 그냥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벌려 있는데 내가 지금 환경을 어떻게 구제하냐, 내가 지금 구제가 안 되는데라고 할 그렇죠.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딜레이가 되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지금 2020년부터 시행이 됐던 황산화물 규제나 그리고 탄소 저감 규제가 전혀 딜레이되는 느낌이 없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올해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로 치면 그냥 연비에 해당하는 EEXI라는 그 지표가 나오는 해였고 내년이 이제 실제로 배들을 추적해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탄소를 배출을 하는지 그 등급을 나누게 되는 CII라고 하는 그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고 나면 시장에서 옛날보다 덜 자유롭게 다니는 배들이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그 시장 참여자들의 관측이 많고 그것이야말로 시장에서 정말로 이제 비효율적인 선박이 그 활성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친환경 LNG 선박에 대한 수요 이거는 지금 뭐 이상 없이 계속 굴러가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근데 여기 고객들이 돈이 많다면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고객이라는 건 해운사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해운사와 그리고 단순히 그 선박은 오너십만 갖는 주체가 있고 직접적으로 배를 운영을 하는 해운사가 있는데요. 이 양쪽이 다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지금 그 해운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코로나 이 이슈로 인해서 이제 물류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해운사들도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던. 네,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뭐 약간 반등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운임 지수로 보면 이제 제일 많이 올랐던 게 컨테이너니까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SCFI라고 하는 이 지수가 지금 800대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 돌아간 상태인데 그때보다 지금 유가 비용에 해당하는 유가 수준이 더 높은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원양을 다니는 해운사들 말고 아시아를 위주로 다니는 해운사들이 참여하는 회의에 좀 참석을 했었는데 아마 3분기 정도부터는 적자 전환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 메이저 3사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조선해양하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수주 실적은 저희가 HD 현대그룹이 올해 목표치를 이미 다 달성을 한 상황이고요. 삼성은 한 60% 정도 달성을 했고 이제 하나오션이 가장 달성치가 낮은 상황인데 이거와 다 별개로 어차피 지금 카타르 2차 발주 물량에 대한 얘기가 연휴 끝나자마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다 사인이 이루어지면 아마 3사 다 그냥 연말이 되었을 때는 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를 짓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한쪽에서는 한 3년치 정도 뭐 수주 물량을 다 이미 확보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또 이렇게 매번 어떤 그 수주에 대한 그 퍼센티지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미 3년 동안 잡혀 있다라고 보면은 지금 수주를 한다는 건 3년 이후의 것을 수주한다는 네, 얘기인 맞죠. 건가요? 그래서 지금 수주하면 저희가 아. 26년, 27년에나 그 고객에게 배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물량을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또 반대로 그 수주가 잘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요 사이클이 얼마만큼 갈 것이냐, 여기서 끝날 것이냐, 언제가 하락세냐 이런 것도 좀 미리 알 수 있겠네요. 잔고가 그때까지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잔고를 베이스로 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 고객사의 사정이 3년 뒤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조금 리스크를 적게 가져간다고 해도
막 5년 뒤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해서 미리 땡겨가지고 수주를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 업체들이 이제 연간 계획을 세울 때 1년치 매출을 살짝 넘어서는 정도의 수주 목표만 자꾸 제시를 하는 이유가 너무 잔고를 길게 가져가는 게 무조건 좋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3사, 이 메이저 3사의 올해 실적, 영업이익 이런 거는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지금 저희가 3분기가 워낙 안 좋을 거라고 하시니까.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별 볼 일 없을 거라는 말씀인 거고요. 저희가 1분기부터 차례차례 이제 영업 흑자 전환을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고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저희가 영업 흑전을 하지 못한 회사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하나오션 이렇게 두 군데가 못했고요. 3분기가 저희가 생각해 보면 명절도 있고 그리고 여름에 저희가 너무 덥기 때문에 집중휴가제를 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조선업체들은. 그래서 영업일수가 가장 모자란 분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들어가는데 지난 분기보다 분명 더 비싼 배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이 영업일수 자체가 모자란 것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튀기는 조금 어려운 분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이 되었을 때 분기별로 봤을 때 한 4분기쯤에는 아마 전부 다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근데 그거를 합친 연간 실적이 나와봤자 사실 23년 실적은 굉장히 작은 폭의 그 흑자에 불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가운데서 내년에 대한 상승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 내년서부터는 흑자폭이 달라진다? 아주 커진다? 매출 그로스가 아무래도 큰 업체들이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수주 받아서 이제 25년과 24년에 납품하는 것들에 대한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업체, 그런 업체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네. 근데 요즘 그 조선 이야기를 하면은 그쪽에 계신 그 분들이 댓글을 달면은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서 네네. 네,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숙련도가 좀 떨어지고 단순 작업이고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인력과 관련한 어떻습니까? 현황이. 저희가 그래도 23년 연초에 회사들이랑 미팅을 할 때와 23년 한 상반기 말미 정도의 미팅을 할 때 톤은 조금 달라져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뭐 E7 비자라고 해서 뭐 외국인을 들여오는 데 있어서 조금 비자 발급에 대한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고 이런 걸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지만 제가 봐도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해결된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아마 다른 업종에서 좀 넘어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늘어나서 좀 해소가 된 부분인 것 같고요. 생각보다 완성조선 업체에서 인력에 대해서 걱정했던 거는 상반기에 보면은 좀 해결이 잘 된 편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올해 연간으로 채용을 하려고 했던 인원을 상반기에 이미 다 채용을 해서 연말까지 좀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지금 가장 힘드신 분들은 중간 하청 업체에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아, 이제 이 대형 원사 하청에 계시다가 원청으로 갈 수 있는 상당히 오래간만의 기회였었기 때문에 좀 옮겨가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물량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이렇게는 그래도 계속 볼륨이 조금씩 늘어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인력이 모자라다는 얘기는 그게 해소가 될 때까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지만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조선업체들이 그런 매출이 지금 못 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매출이 늘어나는 폭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뭐 잘 해결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뭐 인력이 부족하다, 뭐 배를 만들 인력이 없다, 네. 그다음에 인건비가 너무 비싸지고 있다. 맞습니다. 결국 기업의 이익을 깎아먹을 것이다. 이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게 분명히 현존하는 문제이긴 하군요. 저희가 인건비의 비중이 되게 큰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꼭 조선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그렇죠. 영역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조선업계의 강점, 글로벌리 우리가 아까도 말씀 나눴던 그 3사를 포함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건가요? 기술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해운 업체들의 가장 큰 강점은 누구보다도 싸게 배를 사는 것인가. 그게 그 해운사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었거든요. 이제 똑같은 스펙인데 배가 싸면은 무조건적으로 가장 좋은 이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배에 처음에 투자할 때 조금 많이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 배가 나와서 돌아다닐 때 얼마나 비용을 적게 쓰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탄소를 저감하면서도 배달을 할 때 그렇게 느리게 안 가도 되는 거여야 되니까 이제 저희가 원래 인건비가 싼 순서로 산업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일본, 일본에서 한국, 한국에서 중국 이렇게 패권이 넘어가는 순간이었었는데 이제 그러한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바뀌면서 한국이 기술적인 우위를 좀 충분히 보여줬고 그것 때문에 해운사들이 제일 먼저 발주를 해야 될 거라고 고민을 할 때 한국을 찾아오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죠. 네. 우리가 그 외에도 그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선박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네. 그 LNG와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네네. 정확하게 뭐 LNG도 보니까 LNG 운반선이 있고 LNG 추진선이 있는데 일단 이 차이가 어떤 건가요? LNG 운반선은 화물이 LNG인 겁니다. LNG를 나르기 위한 배. 음. 그리고 LNG 추진선은 LNG를 연료로 써서 배달 행위를 하는 배인데 LNG 운반선 때문에 LNG 추진선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LNG를 화물로 나르다 보니까 저희가 BOR이라고 해서 자연 기화율이라고 하는 그 비율이 있거든요. 하루에 날아가는 가스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을 보내도 저쪽에서 받을 때는 90밖에 못 받으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저울을 속여? 막 이런 느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새는 가스 저희가 연료로 좀 쓸게요 라고 해서 벙커 CU도 쓰면서 중간중간 날아가는 가스도 약간 소비를 하면서 갈 수 있게끔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네. LNG 운반선에 처음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컨테이너선도 탱커도 벌커도 저희가 벙커 CU도 쓰는데 탄소를 덜 배출해야 되니까 LNG도 같이 쓰는 그런 선박으로 만들게 해달라. 근데 LNG 선을 제일 많이 만들어 보는 한국이 이것도 제일 잘하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자꾸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약간 하이브리드 개념이네요. 네, 완벽한 하이브리드죠. 네. LNG만 가지고 LNG 추진선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LNG만을 원료로 주 원료로 해가지고 가는 거라고 보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연료의 가격도 시장에서 계속 변동이 있으니까 사실 두 개의 연료를 가지고 가면서 이 탄소 배출 규제 안에서 지키는 선에서 더 싼 연료를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그럼 그 말씀하신 하이브리드 엔진 이게 지금 한국이 가진 아주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봐야 같습니다. 되나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본청, 그러니까 그 조선사에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HSD 엔진이라고 또 있잖아요. 이런 엔진사의 어떤 기술력이 또 있는 건가요? 관련해서? 아무래도 엔진 기술력이 좀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메탄올로 이중 연료 추진 엔진 하는 메탄올 추진선의 발주를 이 머스크라고 하는 회사가 굳이 현대중공업을 찝어가지고 발주를 하게 된 이유가 그 회사는 배도 만들지만 안에 엔진 사업부를 내재화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메탄올선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게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제 LNG 추진선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LNG를 연료로 된 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연료로 메탄올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LNG는 사실 이렇게 탱크에 넣기 위해서 마이너스 162도에 구기압으로 하는 초저온 초고압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메탄올은 상온에서 그냥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기름 주유하듯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서 저희는 LNG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메탄올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덴마크에 있는 머스크사가 갑자기 시장에 이 개념을 딱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탄올로 가는 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원래 머스크가 그룹 내에 자기가 조선소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신기술 배를 만들 때는 일단 그 조선소에서 만들어서 나와서 돌아다니게 되면은 이제 그 기술이 나중에 다른 데로 파생이 되게끔 하게 되는 시기였는데 그 조선소를 2005년인가 접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이제 그 신기술 배를 한번 만들 때도 이제 밖에 있는 조선소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제 2011년 정도 초에는 그거를 지금의 하나오션인 대우조선해양으로 발주를 해서 만들었었고 이번에 메탄올 추진선을 만들 때는 HD 현대그룹으로 이제 작은 거는 현대미포조선이 큰 거는 HD 현대중공업이 만들어라라고 해서 이렇게 콕 집어서 발주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일단 그 기술 자체를 이
우리 조선사에다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핵심적인 기술은 자기가 주면서 요걸 응용해서 해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술 개발 같이 들어간 겁니다. 저희가 비행기 만들 때도 왜 신기종이면 그 발주한 그 항공사랑 보잉 뭐 이런 데랑 같이 개발하면서 언제까지 인도를 하는데 그때까지 기술 개발도 같이 한다잖아요. 지금도 비슷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전체 물량의 55%를 차지한다 이런 네.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뭐 상당히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 앞으로의 그 성장성, 메탄올성과 관련된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메탄올성은 그냥 고만고만한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 하나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퍼스트 무버로서 아마 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이 만약에 메탄올 추진선을 만들고 싶다. 근데 좀 검증된 데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고민을 제일 안 하고 현대중공업 그룹을 찾아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머스크가 그렇게 움직일 때 머스크의 경쟁사들이 너는 그럼 메탄올 해라. 나는 그냥 LNG로 간다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 이외의 뭐 MSC나 CMA, CGM 이런 데들도 메탄올 추진선을 후행적으로 발주를 하게 되었는데 경쟁사가 콕 집어서 발주한 조선소에다가 계속 몰려갈 수는 없으니 이제 저희가 삼성이나 하나오션 쪽으로도 그런 발주가 이루어지게 돼서 지금은 이제 퍼스트 무버는 이미 인도를 약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세컨 티어, 서드 티어들이 이제 뒤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은 약간 파생되게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실제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까 이제 3사에 대한 간단한 그 장점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하나오션이 여러 가지 수준 면에서도 그렇고 좀 딸리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하나오션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군수 쪽, 그러니까 뭐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기대를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상관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에서 군수와 관련된 해양을 하고 있는 업체는 크게 두 군데입니다. 하나오션과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이 두 군데가 이제 대형 군수 관련된 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수주했던 레코드를 보면 처음 테이프를 끊었던 케이스가 하나오션이 많습니다. 근데 주인이 없는 기간이 한 20년 정도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수주를 했던 레코드가 조금 HD 현대중공업 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하나그룹 자체가 저희가 방위산업에 워낙 그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 뭐 새롭게 신규 설비 투자나 아니면은 지분 투자 같은 것도 방위산업에 워낙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전략적으로 힘을 실어주게 되면 앞으로는 또 다시 이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뭐 아직까지 그룹에 새로 편입되고 나서 큰 부분이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뭐 그런 부분을 더 키워가겠다라고 하는 게 회사의 그 전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이 좀 키워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오션의 원래 그냥 일반적인 상선 시장에서의 사실 경쟁력은 전 세계에서 LNG 캐리어 제일 많이 만들어 본 회사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기업회생 절차를 2004년 전후에도 한번 졸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졸업을 하는데 상당히 일조를 했던 게 그때도 LNG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했었던 그 레코드를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반기 이 조선업계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네, 한번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전망을. 뭐 저희가 이제 연휴 끝내고 왔더니 이제 카타르 2차 발주 뭐 MOA 맺었다고 이제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 올해 연말 중에 있는 상선 중에 가장 큰 수주 프로젝트는 이제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고 나면 조금 시장이 잠잠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연초부터 계속 그 입찰서 같은 걸 제출했던 해양 플랜트 같은 것들이 연말까지 좀 결과가 나오게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과거 10년 동안 이제 시장에서 약간 삭제됐었던 발주가 조금 나오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 체감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2분기, 3분기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주에 한 번씩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좀 조용히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올해 장사를 좀 마무리를 지으면서 내년에 대한 계획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그런 좀 조용한 연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한다 해도 11월, 12월 정도 이렇게 네네. 나눠서 실적 발표 이후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굳이 이제 9월, 10월에 있는 이 변동성을 이제 머리를 싸매고 견디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 보고 변동성을 있습니다. 그 경험하는 분들은 아마 입맛을 싹 잃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다 보면은 땀 축축하게 흘리고.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니까 네, 지금 조선업의 현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짚어봐야 될 고민 지점이 어디인지 좀 명확하게 지는 것 같고요.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엄경아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